자, 우리 모의고사 2형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1번 보죠. 기업 경기 실사지수, 우리 기업체에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경기가 어떨지를 우리가 설문조사한 지수인 거죠. 그래서, 장래 경기에 대한 판단 등을 조사한 경기 예측 지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맞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2번 강제 집행 등에 의해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체납 등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이 우리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해지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서 특별히 부활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특별부활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3번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우리 4번 특별계정펀드의 결산주기는 매일이죠. 매년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계정이 매년인 거지 특별계정은 매일이다. 자,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펀드로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의 설정 및 환매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도하는 우리 펀드를, 인덱스 펀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바로 이제 ETF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가지고 ETF. 그래서 여러분들 ETF하고 인덱스 펀드를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ETF하고 인덱스 펀드. 자, 우리 인덱스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예요. 일반적인 펀드. 그래서 펀드를 내가 이제 사는 거죠. 살려면 여러분들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은행 등의 이제 창구를 방문해가지고 계좌를 개설해서 펀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서 또 돈을 빼려면은 환매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펀드인데, 요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특정 주식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운용되는 펀드가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 즉 뭐예요?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우리가 추정해서 운용되는 펀드가 바로 인덱스 펀드이다. 근데 이제 펀드를 설정 환매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이것을 주식처럼 상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펀드가 바로 상장지수 펀드 ETF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번 다음 중 주식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당은 한 주씩 줘요. 그리고 2번 반기 배당 지금 하고 있고요. 자, 3번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죠, 여러분들. 4번 위탁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죠. 비용이니까.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인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매매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 차익, 자, 이거를 우리는 자본이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라는 거고요.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당을 얻게 되면 배당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15.4% 원천징수에서 과세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7번 기업 공개와 상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 상장은 종목별 있죠. 그래서 3번이 좀 잘못됐죠.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 목표제다. 맞죠, 여러분들?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2번 기준금리 결정 시엔 콜금리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콜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콜금리를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국내라든지 국외 경제, 물가, 그리고 경기 상황, 뭐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저축, 투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특정 하나만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3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자, 4번 경기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상하죠. 자, 과열됐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요. 인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저축들을 많이 하고 이제 소비를 억제하는 거죠. 소비를 억제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실물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기업들이 팔로 장사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를 가격을 낮추더라라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안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 그리고 또 경기가 과열, 이런 국민일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9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업어음 CP라고 하죠. CP의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도입된 상품이 바로 전자단기사채라는 게 있죠. 전자단기사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한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한이 있는데 제한은 뭐냐면은 발행 금액이 1억 원 이상 발행을 해야 되고요. 만기가 1년 미만의 단기 상품으로만 우리가 발행을 해야 돼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는 1과 1이네요. 자, 10번. 자, 유상증자에서 제3자 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주는 거고 주주 우선 공모는 주주에게 배정했는데 만약에 안 산다라고 하면은 일반인에게 차선책까지도 생각하는 게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하면 이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들 이외에 특수한 거래가 있는 거래처라든지 우리 사주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우리 제3자에게 배정해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번. 자,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과세표준 구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00만원, 그리고 4,600만원, 그리고 8,800만원, 그리고 1억 5천, 그리고 3억, 그리고 이제 5억, 요렇게 7구간으로 나눠가지고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율 면에서 보면은 6, 5, 4, 3, 2, 1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6, 5, 4, 다시 5, 8, 0, 2 이렇게 올라가요. 자, 우리 6%, 15%, 20, 4%, 35%, 38%, 40%, 42%. 자, 요렇게 우리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화한 거네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뭐 틀려도 무방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12번. 다음 중 채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자, 1번.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지만 만기 전에 자유롭게 유통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정부는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자, 한도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국채는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자, 기업이 발행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사채 등급 신용평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번. 우리 합성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묻는 문제죠.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우리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거에 또 하나의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라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두 개가 결합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회사에 돈을 납입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주식을 인수하는 거죠.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권이 바뀐 건 아니니까 채권은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주주의 지위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신주인수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만은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는 거래가 되더라.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여러분들. 자, 우리 14번. 다음 중 보험계약자 A씨가 B보험사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언제까지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약 철회는 여러분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이죠. 자,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7월 20일이니까 자, 20일로부터 15일, 즉 35. 자, 우리 7월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자, 요 날짜는 8월 4일이 될 거고요. 자, 우리 한도가 있죠. 청약일로부터 청약은 1일이니까 30일까지 요게 한도예요. 즉 31일. 자, 7월 31일까지가 한도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청약 처리를 하는 거지. 8월 4일까지 청약 처리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15번은 이제 상식 문제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15번은 여러분들 뭐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으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생긴 용어로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할 때. 그죠? 스타트업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계약 초기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방식. 우리 여러분들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손보험료 방식하고 우리가 질매실 방식이 있었죠. 질매실 방식은 우리가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방식이고 이 손보험료는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게 이제 손보험료다 보니까 이 손보험료 방식이 책임준비금이 두텁게 적립되는 장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손보험료 방식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전 17번 문제 보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2천만 원 한도로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라는 거죠.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14%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천만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종합과세 된다. 즉 뭐예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기본세율. 자,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여러분들 개인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부부 합산이 아니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가번 우리가 2천만 원 맞는 거고요. 자, 나번 부부 합산이 아니죠. 자, 다번 여러분들 분리과세는 15%가 아니고 14%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와 라가 이제 맞는 설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어렵고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긴 문제죠. 다음 중 보험과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자, 납입한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차익 전액이 비과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일신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내, 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관련돼서는 월 평균 균등 납입액이 150만 원 이내까지만 우리가 비과세되죠. 그래서 1번은 좀 잘못된 거고요. 자, 2번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로서 실질적인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후 보험 계약자의 사망으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사망해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아니고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래야 되겠지, 맞겠죠. 자, 3번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55세 이상 거주자 및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비과세 종합저축은 여러분들 65세 이상자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여러분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 기본공제 대상자, 즉 피보험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부양가족 중에서 자식들이라고 하면은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이 태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죠. 여러분들 태아의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 우리 4번이 좀 맞는 말이네요. 자, 우리 19번 다음 중 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 경과 및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변액보험 계약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보험업법 제2조에 나옵니다. 자, 우리 2번 우리나라 변액보험은 2000년 이후에 도입을 추진했지 IMF가 아니에요. 자, 3번 변액보험은 일반 계정과 운용 방법 및 규제가 같기 때문에 일반 계정에서 운용한다. 아니죠.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죠. 자, 4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 그리고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이 이제 맞는 말이네요. 자, 우리 20번 다음 중 일신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변액보험 상품으로 짝지어놓은 것이죠. 일신합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준다는 얘기는 보험금을 많이 주겠다, 사망보험금을 많이 주겠다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보장성 보험에 사용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20번까지 좀 아주 숨가쁘게 풀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는 정답 위주로만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그 이외의 것들 뭐 중요한 지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회차를 풀어도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많은 회차를 동시에 푸는 그런 효과도 발생하니까 정답 위주보다는 나머지 지문들도 꼼꼼하게 읽어 가시면서 정리해 가는 게 바람직한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21번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